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드리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만 독자에게 사이다 같은 통찰과 단단한 위로를 전해주었던 김수현 작가의 신작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에는 따뜻한 공간과 시원한 솔루션이 담긴 글과 그림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기도 했고, 새로 시작한 연애 역시 자신의 옹졸한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됩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줘도 모자란 사람들의 가슴만 그렇게 후벼 팔까? 반대로 왜 정작 단호해야 할 사람에겐 아무 말도 못할까? 정확한 표현으로 나를 지키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날 세우지 않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이런 고민에 이 책은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갈등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관계 처방전. 지금 그 질문의 답 속으로 가볼까요? 가볍게 넘기기의 기술. 친척들의 명절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어른들은 왜 명절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 내 생각엔 일단 크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인 것 같다. 과거에는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가 절대적이었기에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으로 집안에서의 역할이 규정됐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바로 찾아보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대화가 고조선 시대 이야기처럼 들려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소재 고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부모 세대는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 어서 취업해야지, 어서 결혼해야지, 어서 아기 낳아야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저 삶의 마디를 알려주려는 거라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아야지, 둘째 가져야지 등등. 이 모든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다. 취업이 어려운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 결혼은 쉬운가? 과거에는 삶의 반경도 넓지 않고 중매혼이 많아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비슷한 또래의 남녀를 맺어주곤 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흩어져 도시 생활을 하는 요즘 이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고, 높은 주거비, 양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혼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 결혼 정년기와 함께 늦어진 출산으로 몸은 더 힘들고, 핵가족 사회에서 육아는 인간의 인격과 인내심을 파괴한다. 부모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고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지도 않은 재촉에
그걸 못하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에 취업이 어렵죠. 결혼이 어렵죠. 라고 답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다. 물론 그 어려운 걸 척척 해내는 부러운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의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가볍게 넘기는 게 도저히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너무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질문을 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을 강요해서 꼰대가 되는 것이다.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해져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것을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적어도 3아웃은 하고 체인지 합시다. 요즘은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기도 하고 속 시원한 방법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정리를 원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따금 관계 정리로 상처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 정리를 후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 잘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정리하고 잘라내다 보니 지금은 만날 사람이 없어져서 외롭고 남아있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땐 그야말로 멘붕이라는 거다. 나 역시 과거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만 골라내면 된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쌓여있는 젠가와 같아서 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관계 전체가 무너지기도 했다. 물론 정말 안 맞는 사람, 만날수록 힘든 사람, 내 감정을 이야기해도 늘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관계 정리가 답이다. 또 폭력이나 착취가 있을 때는
가족이라 해도 인연을 정리하는 게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증의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할 수는 없고 물건에 흠집이 생겼다고 전부 새로 살 수는 없듯이 갈등과 서운함이 생겼다고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다. 이때 필요한 게 시간을 두는 일이다. 마술사 이은결 씨는 14년의 열애 후 결혼했는데 오랜 연애의 비결을 물으니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면 끊어질 거라 생각하고 미리 끊어버리지만 연인 사이는 고무줄처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해서 멀어졌을 때 관계를 끊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 다시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건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짜내면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것처럼 관계도 지금 당장 제거하면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아물기도 한다. 게다가 관계는 삶의 시기마다 변하기에 학창시절엔 둘도 없는 단짝이 사회생활을 할 땐 서로 낯설어지기도 하고 육아를 할 때는 다시 서로의 지원군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겠지만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며 기다린다면 관계를 잃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관계의 변화를 바라보자. 당장 원하는 답은 아닐지라도 지킬 수 있는 관계는 지키는 게 좋다. 조바심 내지 않기. 내가 질색하는 게 있다면 후회하는 일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책을 세웠는데 그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어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엔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뀐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맙소사 23이라니 같은 글을 쓰며 탄식하곤 했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떤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땜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은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마음을 물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견디며 사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나는 뜨끔했는데 나 역시 또 친구의 고민에 나도 그랬다. 다 그렇게 산다. 힘내라 라는 식으로 답하곤 했다. 내 딴에는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한 말이었지만 당시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의 저자 해럴드 쿠슈너 역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도 20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로를 해왔었다고. 알고 보면 위로와 공감의 실패는 참 흔한 일이다. 왜 공감은 어려운 걸까?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옳다 해서 정혜신 박사는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내보겠다. 아이가 만약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쳐보자. 여기서 어떤 말이 공감을 위한 말하기라 생각하는가? 첫 번째, 너는 누굴 닮아서 맨날 싸우니? 두 번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세 번째, 왜? 뭐 때문에 싸웠어? 다른 친구는? 네 번째,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아마도 우리는 이 중 하나의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다. 그럼 공감의 이야기는 뭐였을까? 사실 여기까진 페이크였으니 상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는 말이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할지라도 우선은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상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곤 한다. 그래서 이 쉬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물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상대의 마음을 묻는 건 맨 나중으로 미뤘다. 그러니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주자. 네 마음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대의 마음을 수용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하길 진정한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이 정말 우울할 때가 있었다. 어릴 때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끝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니 되돌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있는 나에게 엄마는 자신도 젊은 시절 우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런 자신이 더 못나 보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세수도 팍팍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았다고 했다. 나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딱히 해피엔딩도 아니었던 이야기가 종종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못나진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나 역시 더 못나지지는 않기 위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냈다. 돌이켜보면 삶이 너무 피곤했다.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해 걷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해졌는지 묻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순간마다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보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날에는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이며 목적이자 보상 아니었을까. 그러니 때론 초라해 보일지라도, 때론 무력해 보일지라도, 더 못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일지라도 당신도 살아내기를 바란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